마침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1년 만에 거머쥔 차기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 아무래도 이제 정치 초보고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이제 정치에 직행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등용되고 성장해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게 좀 혼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혼전의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소박빙 표심이 보여준 국민의 엄중한 경고. 진영 대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안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이란 말이에요. 정치 신인 강골 검사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치열했던 20대 대선을 돌아보고 0.73%포인트 신승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제를 전망해봅니다.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행보를 보여온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주문한 건데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이후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에 합류하며 다시 중앙에 복귀.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대전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파격 승진을 거듭하는데요.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이어 구속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편애에 편승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된 이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며 정권과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까지 단행하며 사퇴 압박에 나섰지만 윤석열 총장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을 들이미는 데는 이쪽 저쪽 가리지 않은 사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치적 동력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특히 문재인 정권하고 계속 이제 부딪혔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각인시켰던 것이죠. 검찰총장 임명 당시와는 정반대로 반문 세력의 구심점, 보수 야권의 기대주로 급부상한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3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합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정치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이준석 당대표와 불화설에 휩싸이며 순탄치 않은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는 정치구단 후보들의 강한 견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실언 논란, 가족 구설수가 잇따랐지만 명선 초보 정치인은 결국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기존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단기간에 또 이 정치 경력이 없지만 당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정당과 기존 정치인들이 좀 반성하고 냉정하게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고민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선출 이후로도 가시밭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선 후보들의 캠프 합류가 미뤄지며 원팀 결성은 삐걱거렸고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내의 극심한 내홍은 결국 이준석 당대표의 잠행으로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여의도식 문법에 익숙지 않은 윤석열 후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해 나갑니다. 하여튼 어디 뭐 식사나 이런 거는 괜찮으셨고 먹는 건 잘 먹었어요. 아니 우리 대표님을 갖다 지방에 이렇게 지방을 가시려고 그러면 수행도 좀 옆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선대위 구성을 놓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전권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대권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습니까? 뭐 선대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 곳곳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고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마 제일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돌입하자 가족 의혹과 도덕성 검증, 대장동 몸통 공방 등으로 혹독한 네거티브전을 치러야 했는데요. 치열한 난타전은 선거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쪽 후보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그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 네거티브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많았던 선거다. 그리고 부인 리스크까지 같이 겹치고 역대 선거에서 부인이 사과한 대선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부인 두 분 다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있었던 선거라서 대단히 이례적인 선거였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사전투표 하루 전에 성사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선언입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내탁 공방으로까지 치달으며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 건데요.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개표 78.6%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개표 순간까지 혼전을 거듭한 승부는 결국 0.73%포인트,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결정됐습니다.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이었는데요. 48.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진영 대결과 지지층 결집. 분열된 국민의 표심은 여야 모두의 뼈아픈 과제를 남겼습니다. 적과 동지가 명확해졌고 진영이 명확해졌고 진영 간의 전쟁 같은 싸움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당선인과 지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도 똑같은 고민거리가 던져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인 과제를 차기 대통령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차기 정부 출범까지 2달여.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으로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2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이제 차기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정점의 한가운데 달라진 상황에 맞춰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선 과정 내내 정부의 방역 대응을 강하게 비판해온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일시 중단된 방역 패스는 완전 철폐하고 영업시간도 제한을 두지 않고 24시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폭증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방역체계 완화에 앞서 의료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과제 역시 시급합니다.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즉시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 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두툼하게 보상해드릴 계획 다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긴급 편성해 온전한 손실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건 당선인의 핵심 공약입니다. 재원 마련도 숙제지만 무분별한 추경과 국채 발행에 반대해온 만큼 재정 풀기에 대한 논란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에 좀 여러 가지 풀었던 그런 재정들을 좀 걷어들이는 상황. 그래서 지금 뭐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긴축을 얘기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한국 정부가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는 게 일정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지금 이 현명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그러한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국민이 경제 활성화를 꼽았고 부동산 안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대선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거듭 내놓는 동안 집값이 폭등했고 정부 역시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 7월이면은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하는 문제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숙제는 집값 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려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세제를 완화하는 것은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당선인이 공약한 250만 호 공급에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206만 호가 포함돼 있어 실제로 공급 확대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다가 한 80만 호 이상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게 60%밖에 안 됐거든요. 그 60%도 진 게 아니라 택지 예정지만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몇백만 호를 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땅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논란이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약 2달 후인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바로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지는 만큼 이전 선거 표심이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입법 권력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권력이고 행정부 권력은 이제 국민의힘 권력이 된 것이고 지방 권력은 민주당에게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있고 불과 석 달 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후광 효과가 굉장히 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그렇다면 지방 권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6월에 바로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차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하고 허니문 피리어드 밀월 기간에서 뭔가를 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 소개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이후에 바로 전국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하는 그 정책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이나 서륙에 나서는 민주당 모두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 특히 대선 직후 합당을 예고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과 공천 과정에서 주도권 갈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 드러난 국민의힘 내분이 수습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합당으로 취임 직후 전국은 다시 경랑에 휩싸일 걸로 보이는데요. 6월 1일 지방선거 때까지 특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합당까지 할 정도로 된다면 이 공천 문제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천 갈등 때문에 완패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공천 과정 속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국정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정 운영에 어려움 점이 방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 있기까지 앞으로 2년간 172석의 거대 야당과 함께 협치를 통한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 역시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적대적인 상황을 유지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야당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비협조로 인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로 다음 총선까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 세간의 어떤 우려대로 거의 2년 동안은 이른바 이제 식물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좀 이 강구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80석 대 단순하게 100석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밥 먹고 야당 지도부와 자주 소통한다면서 얼마든지 그건 극복할 수 있다. 그건 오롯이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치열했던 선거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소명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지금 이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너무 국민 여론이 크게 분열됐고 서로 이제 적대적인 그런 환경이 너무 강하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국민 통합의 행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 개혁 의제를 통한 어떤 협치의 가능성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형태의 이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국민들하고 소통 노력을 해가지고 이러한 국민 통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든 간에 이 국민 통합을 위한 이러한 나름대로의 정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권을 향한 매서운 민심의 채찍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열망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유권자들의 전체적인 표심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어느 정도 발현돼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정치에서 못했던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못했던 진영을 넘어서는 거라든지
출신 지역도 영호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이 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에 조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공간들, 협치라든지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배경, 이력을 갖고 계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전체 국민들로부터 좀 다 사랑을 받고 좀 지지를 받고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